교육하는 공간 이런 주제하고 다음에는 학교 교육의 정상 두 가지 주제를 다뤄보세요. 우선 그 교육하는 공간 첫 주제로 이전의 개념을 우리가 반성해 봅시다. 이 교육하는 공간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게 국가의 관할 기업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교육에 대한 수많은 개념과 어휘를 독점한다. 학교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게 그 용어가 뭐예요? 교육 현장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머리에서 그 지우기 힘들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지우기 한 수백 개는 필요할 거야. 그거 지우는데. 그 다음에 대부분 그 전문가라는 집단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 중에 제1기 교육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제1기 교육학자들을 학교 체제에 기생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인데 그거 없으면 큰일 날 뻔했지. 교육학자들. 그걸로 먹고 사는 건데 그리고 근데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는 불행한 일은 그 교육학이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고 교육을 은폐시키고 있다.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히 그걸 기념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폐하고 있는 국회다. 그런 역설. 또 정부에서는 아까 국가가 나라겠는데 다분히 이 학교 내부적인 문제만 관심을 듣지 학교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 이거 특징이에요. 심지어 적대시하는 경향도 많아요. 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서 적대시한다. 이거 흥미있는 사실인데. 근데 우리 얘기는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일어나는 건 아니다. 우리 얘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눈은 한쪽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쪽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쪽을 보면 삶 전체에서 교육이 배제된 부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가 교육 현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곳이나 교육의 양태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교육 발전이라는 말을 썼는데 모든 사람이 교육적인 삶을 향유하고 구가해 나가는 과제. 그래서 그 삶의 공간을 어떻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하느냐, 이게 아주 큰 과제. 교육 칠판에 그림이 그려있는데, 이 그림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지우기 힘든 그 부분을 지우고 나서 저 그림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그림의 특징은, 삶의 공간과 삶의 양상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직장, 학원, 각종 기획안, 가상 공간과 같은 차원에서 다뤄질 주제란 말이죠. 모든 삶의 방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교육은 삶의 양상의 하나라고.
그건 어떻게 대조가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와는 다른 삶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 이제 뭘 돌아가요? 지우개를 지었어요? 그걸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학교만 봅시다. 학교만 보면 그 안에 교육만이 있는 게 아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이 다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정은 내가 그 스페이스상 좀 힘들어서 왔는데 똑같아요. 가정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있고, 종교, 교육이 있고, 직장도 마찬가지. 안 보니까 그렇지. 그 부분은. 인터넷도 마찬가지, 가상공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가정, 학교, 직장, 가상공간, 에세트라 이 공간 안에는 단일한 논리로 활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가 충돌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예. 어떤 걸 두고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이 있다면 모든 것이 복합되는데, 사실 정치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명령을 하고 따르는 권력의 자리가 가 있는 거죠. 학교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 가정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직장에는? 인터넷은 모르는 방식으로 그 권력이 왔다 갔다 하죠? 나중에 조금 검토하겠지만은, 또, 경제적 공간,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냐 경제적인 측면이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는 자리가 된다. 그렇죠? 학교 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교사들 월급 타고야 안 타고요. 얼굴 조금 더 주면 얼굴이 훤하고 찌그러지고 근데 온갖 경제 활동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적 공간이다. 그 공간 안에 사회적인 측면은 이를테면 관습과 제도 역할에 위치해야 된다.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가정에서 가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직장에서 상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역할이 있잖아. 사회적 측면이죠. 예술적 공간에서는 문화적 요소가 본의를 이루어지며 종교적 공간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권위가 구분된다. 학교에다가 종교라는 말을 붙이면 좀 이상하죠. 나한테는 너무 종교적인 요소가 많은 거예요. 학교 안에. 예. 아니, 교과서가 정답이라고 한다. 그걸 신봉해서 그냥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가지고 모르고 짜고 한다든가. 이것은 거의 종교적인 행사에 가까운 측면인데 너무 종교적이다. 학교가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한 공간에는 여러 가지 것이 같이 병행해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교육이 배제됐다면 그 건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삶의 공간이 질문할 수 없어요. 야, 온전치 못한 공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교육의 본래 권능을 대표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교육하는 공간에 의해서 우리가 토론해야 할, 주목해야 할 측면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본 교육학 서적 봤어요? 이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죠? 근데 그 필요성을 느껴요? 각각의 삶의 공간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 필요성을 느끼네요. 자, 교육 공간의 이론적 의미는 뭐냐? 그 만레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어째서 유명하냐면은, 그 다리미 있어요. 다리미 옷 펴는 거. 다리미. 좀 밑바닥 번들번들하죠? 근데 거기다가 못을 박았죠. 못을 박고 그걸 어디다 놨냐면 전시실에 갖다 놓은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걸 여러분이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좋은 다리미를 왜 저렇게 망가뜨렸을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뭐가 새롭게 보기를 강요하고 있죠? 그 작품이. 그래야 만내가 생각했던 것은 다리미를 기능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야. 예술로도 볼 수 있는 거다. 이게 강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도 기능적으로만 보니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교육 본의로는 공간을 그렇게 교육적인 측면을 보게 강요하는 개념이에요. 만레이가 다리미를 예술 작품으로 볼 수도 있다. 봐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육본에서는 모든 삶의 공간을 교육 측면에서도 봐라.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보면 거기에 뭔가 있다. 항상. 그거예요. 교육 공간은 교육을 피겨, 전경으로 하고, 여타의 세계를 백그라운드로 배치시키는 생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교육을 주된 목표로 삼고, 여타 것을 그걸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재배하라는 것. 만레이의 강요나 다름없죠.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정에다가 적용해 보면 집이 교육의 현장이에요. 집이. 잘 보세요. 만레이가 제시한 다리미를 보듯이 보라고. 왜 가정이 교육 현장이 아니요? 현장이라니. 안 보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가족은 교육의 주체가 그렇다. 이런 것은 무슨 놀이터, 직장, 학교, 박물관, 도서관, 지역사회, 국가, 국제사회로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 개념은 그래서 그 생활공간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감지하거나 창출해서 교육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교육 발전의 큰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교육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사회 각각이 어떤 처지에 있으며, 여기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머리를 쓸 것인가,
그렇다면 그 교육 발전의 두 동력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메타교육. 그리고 갖추라는 거. 그렇죠? 또, 그걸 할 수 있는 교육의 여건을 갖추는 거. 여건을 개선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교육의 양상과 양태를 구분해 왔는데, 그 공간은 교육의 환경이 다 다르죠? 그 여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나 혹은 생태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여건이 다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양태는 순수하게 나타나지 않고 양태로 나타나요. 교육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언제든지 교육의 양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각 공간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양태는 어떠며 그것은 어떤 교육의 여건과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 과제예요. 그래서 엄청난 연구 과제지만 우리가 그 개념을 적용하는 하나의 사고 실험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 각 공간의 특성이라든가 그럼으로써 이 교육의 양태, 교육의 사례, 과제, 연구 주제 이런 걸 가정, 학교, 직장, 가상문화를 사례로 좀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중에서 가정교육은 어디입니까? 저 꼭대기에 있죠? 가정이라는 공간이 있고 교육이라는 삶의 양태가 겹쳐지는 그 교차점이 있죠? 그걸 우리는 가정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그렇죠? 그 부분만을 두고 우리는 가정교육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가정교육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공간과 삶의 양상소의 교육이 교차하는 지점을 지칭해서 우리는 가정교육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공간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뭐 감히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누구나 몸담고 살아가야 하는 불가결한 집단이다. 놀라운 일이죠. 가정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 그 가정에서 자라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그리고 사망한 후에야 그 가정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회의 최소 단위라는 말도 하는데 근데 그 가족의 형태는 또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징을 줄 수가 있는데 선택되지 않은 지속적인 혈연관계 특징 또 세대 차이가 상당히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긴밀한 접촉을 하는 것 있고 부모와 자식의 예를 들면은 그 짐승 가운데 제일 그 보호 기간이 긴 짐승이 노잘 인간이 과연 말, 고양이, 개는 금방 자립을 하잖아요. 말 같은 것은 그냥 맺혀 있으면 일어서고 조금 좀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런 거. 사람이 걸어다니려면 몇 년 걸려요. 그냥 몇 년 후에 일어서면 좀 감탄하지 우리의 섰다. 그런 병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보기는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새로 태어난 아이가
인간의 역사적 체험을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적 체험을 가정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인간을 결핍동물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교육이 필요한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자, 아까 가정교육은 내 집을 교육 현장으로, 내 가족을 교육 주체로 표현한다. 근데 가족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건전하게 만들면 세상 전체가 건전하게 되는지, 세상 전체가 교육 현장이 되고 만인이 교육 주체가 되는 그런 셈입니다. 교육의 양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양태는 아까 얘기대로 교육의 여건과 관계되는 부분일 텐데, 몇 가지 그 양태를 결정한 주목할 만한 그 여건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위계를 가지고 있고,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대화가 인식되어 있고, 어린이들 말을 갖다가 대꾸로 여긴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위계가 일방적인 걸로 있는 가정이 있는가, 다른 가정은 그 왜 동양에서 덕치, 왕도와 패도처럼 그 깨달음을 갖게 그래서 따르게 한다. 깨달아서 따르게 한다.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차이가 있다. 가정 내에서도. 또 하나의 과잉보호의 문제인데, 항상 자기 자식을 미숙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우리 집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장가가가지고, 인류대학 교수가 돼 있는데, 지금도 어린애 취급하죠. 자기 엄마 말을 듣고, 어린애 취급해요. 밥 잘 먹었냐, 뭐, 어쩌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유아적 예속이 지속되는 거지. 그건 교육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것이다. 항상 적정 수준의 도전을 주고, 자기 활동의 여지를 주고, 또 자기 책임을 갖게 하는 그런 가정도 있다. 어디가 더 교육적일까? 교육적 여건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교육적 여건과 관련해서 고압제와 저압제, 아주 충분히 동화시킬 수 없는 품위를 갖도록 자녀들에게 강요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들이 반응은 저압제죠. 저항, 자식으로 해석해버리고,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죠? 개구리 올챙이 좀 모른다는 말이죠. 부모가 얘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얘가 이제 다른 거짓말 했다고, 자기는 옛날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걸로 들었어요. 어쩌면 너는 거짓말을 그렇게 척척하냐. 그리고 따지고 말이야. 그때 다행히 그 옆에, 그 엄마를 그래서 엄마가 있는 친어머니가, 야, 너무 그러지 마라. 너도 그렇게 컸어. 너 얼마나 거짓말 잘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채무를 믿지만은, 그러나 그 고압제에 대한 하나의 견제라고도 볼 수도, 얘들은 큰 거야. 뭐 이렇게 그런 거야.
요즘 뭐 그런 삶이 없지 없는 일이지만 또 하나는 공생하는 의식이 있다. 우리는 다 같이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교육열 두고 보면은 그 세속적 출세를 잡아죠. 자식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같이 잘 되자.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이 자식 없으면 자랑거리 정도로 생각한다든가, 부모의 구성물로 생각한다든가, 또 부모가 성취하지 못한 야망을 대신에 실현해야 할 사람으로 본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근데 교육적인 부모는 자녀의 장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북돋아주고 또 그 약점을 발견해서 보조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다. 교육의 여건 차이가. 핵 가져가도 문제가 되죠. 사회가 자꾸 발전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의 접촉 기회가 감소하고 직장 업무에 시간이 나오니 가정의 문도 커지고 단순한 휴식의 장소라는 의미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학교에서 해주겠지 혹은 무슨 학원이 해주겠지. 그건 엄청난 폭이죠. 부모의 역할 폭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한편 정말 훌륭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 소재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자녀한테 옷 바뀔 때 공부는 안 하고 왜 축구에만 관심 갖느냐 이런 사람 있죠. 그리고 왜 공부하기 싫어하는 우리 애는 공부하기 싫어한다 이렇게 또 핀잔을 든다든가. 근데 어떤 사람은 적성에 맞는 소재, 수준에 맞는 소재를 두는 가정이 있다. 그래서 이처럼 가정마다 뭐 가정 자체의 특징도 있지만은 그 여건에서 배열할 수 있어요. 이건 교육의 양태가 다르다면 가정 안에서도 물론 그 가정과 직장의 양태 차이가 또 크게 있지만은 또 가정 내에서도 가정마다 그 양태가 다르다. 여기 양태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러는 학교교육에서 존재하는 계층 사이의 격차를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가정교육이다. 위의 제반 부정적인 여건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 자녀에게 하려는 시간, 외부적 지원의 활용 등등 너무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조금 어폐가 있지만은 강남, 강북 바깥이죠. 이라는 거예요. 강북, 강남, 변두리, 이쪽을 하면서 지역 차이가 있다. 그래요. 지역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지역 격차만 있습니까? 모든 격차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강남에 살던 사람이 강북에 가면 격차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교육 학교 가기 이전의 가정교육 격차 이건 엄청나게 큰 거예요. 크다고. 자, 교육 사례. 부부라는 것은 남이 이제 결합한 건데, 가정 배경이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성별의 차이도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문화적 차이 충돌하면 안 되지만 그걸 교육의 소재로 잡으면은 서로 교육적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어요. 서로 장점을 살려서 그 아내한테 배울 거, 남편한테 배울 거. 그래서 서로 장리에 나가면은 교육적 관계가 성립되는 거지. 그렇잖아. 부모와 자식 사이. 아까 어린애들이 보호기간이 길다고 그랬지. 그런데 묘하게 진화가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영아는 기가 막힌 산구자라는 거예요. 영아는 이놈들 우는 이유가 뭐예요? 지루할 때 울죠? 환경이 좀 항상 똑같게 울죠? 좀 다른 거 보려고 그러지. 그렇지? 그래서 별 자기 성장에 도움이 안 되면 울어보여요. 나 이렇게 못 산다. 그러면 부모들이 애하고 뭐 보여준다든가 뭘 준다든가 해가지고 자극을 주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또 그러고 주면 또 한방 웃으니까 또 끝봉 넘어가지 부모들.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역차의 내주를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순차를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 자식의 성장 동기에 따라 충고를 하는 부모가 있다. 그래서 일상이 교육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일상. 가정에서는 일상이 교육의 소재가 된다. 잘 보면은. 그리고 요체는 부모의 시범과 자녀의 모방이다. 이런 거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끼리의 교육적 교수라는 것도 굉장해요. 그래서 형제 자매끼리의 교육적 교섭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전통사회에서는 자녀 가운데 제일 큰 애는 부모의 격제자. 이 말이 맞아요? 둘째는 첫째의 격제자. 그리고 셋째는 둘째의 격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막내는 4명의 스승을 둔 셈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아요. 우리는 그걸 강구한다고. 강구해요. 급변하는 사회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세대 차이에 있어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교육적인 이해가 된 집단으로 그렇지 않는 세대 간의 집단이 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그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부 갈등.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는 다분히 정치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누가 주도권을 행사하느냐. 그래 안 그래요? 상당 부분 그래요. 경험이 많은 시어머니는 며느리 미숙함을 탓하며 며느리는 이를 무시한 권력의 행사로 받아들인다. 근데 이제 투쟁이 되는 거야. 지금 투쟁이. 만약에 그들이 교육의 기본적인 해법을 알고 있었다면 그 상황을 스승과 제자는 아름다운 관계를 역전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수남부가 있을 때 며느리 앞에서 저 실수했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시어머니가 싫어할 것 같아, 좋아할 거야. 좋아하지. 사실 너무도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실수할수록 서로 관계가 유대가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쁜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서로 교육적 관계가 성립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비결이 될 수 있겠다. 식탁에서 대화도, 그 뭐냐, 1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2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3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4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5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6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7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8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9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10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11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12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13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14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15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16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17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18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19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20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21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22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23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24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25번 미운 짓이라고 그래요. 26번 미운 짓이라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중요한 이슈가 항상 나오잖아. 얘기가 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좋은 교육의 대화, 교육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어떤 것은 말만 왔다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 내가 어제 한번 본 것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충고하는 어머니가 거짓말하는 것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뭘 배워요? 거짓말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 거짓말 잘하는 친구들 되게 그래요. 그런 부모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면 애는 배우는 것이 뭐예요? 말로만 저렇게 하는 것이 있구나. 아주 좋은 전략이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어렵지. 소재로서의 가업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법, 가정의 비법, 이라는 것은 경제적 이득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주체로서의 능력 향상, 그게 따른 삶의 보람, 이런 것이다. 내가 미국 갔을 때 좋은 대학에 박사학위 땄는데 이 친구가 어디라도 교수로 됐고 연구원으로 됐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가업을 한 거야. 다른 것도 아니야. 빵 장사.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PhD는 맛이 있었고 사실은 가업이 난 더 중요하다. 거기로부터 많은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돈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에 가풍이 있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버지도 배우고 자기가 배운 걸 자식한테 배우는 거. 그걸 아주 삶의 중요한 보람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느끼 이게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구나. 가업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자, 가정교육의 과제, 가지가 많겠지만은, 메타교육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요즘 부모들의 행태, 그러니까 교육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 그런 가풍, 이게 정말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건들, 이걸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런 문제. 그 중에서도 예컨대 핵가족 문제 같은 것인데, 네, 사실은 해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가족의 담을 터면, 가정 둘이 합치잖아요. 셋이 합치잖아요. 그럼 부모가 새 가족 아이를 케어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런 어떤 방법이 있긴 있을 거예요. 전혀 핵가족이기 때문에 요즘 가족의 교육적 관계가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연구 주제는 엄청나게 많다고, 가정교육에. 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 연구할 거리가 많아. 그들끼리, 가족끼리 교육적 관계를 어떻게 보호할 수 없는가, 장애는 무엇인가, 그 여건과 그 행위의 상관관계의 관계는 어떤가. 간단한 조사도 말이야. 아까 내가 장자가 겹치자도를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서열에 따라서 그들의 상부예언과 하와예언은 어떤가. 이런 것도 당장 조사하면 무슨 답이 나올 텐데, 처음 듣는 답이잖아. 그래서 처음 하는 질문, 처음 하는 답.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 연구자는 그걸 알아야 돼. 과연 어떤 주제가 정말 교육학 분야에서 처음 제기된
문제다. 어떤 사람은 처음 답했다. 그러면 교육학계에서 한 번도 연구 안 된 거죠. 그렇죠? 그 정도는 그래도 지구상에서 처음 한 거죠. 그래야 돼요. 지구상에서 처음 한 거야. 아무리 그게 부대할 것이 없다고 그래도. 그 다음에 우주적으로 처음 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지구에. 그 처음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 아무 그거 한 거 다 불대풀 하는 것보다 좀 자기가 앞서 남이 아는 거 먼저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학교 교육 쪽으로 가볼까요? 그림에서 학교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라는 삶의 공간과 교육이라는 삶의 양상이 교집합되는 것이죠. 보여요? 얼핏 파란색과 빨간색이 교차점인데 그 공간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학교의 공간의 특징.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 그러나 다른 젊은이들의 축제 생활 공간이다. 그 미국서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믿거나 말거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상에 이상한 일만 자꾸 하는데 한국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어린애들이 별빛을 보고 학교에 가고 별빛으로 집으로 온다. 그런 나라가 있다. 코리아다. 이런 뜻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오는 거지. 요즘 조금 뭐 다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다음에 다분히 그 형성 배경을 볼 때 서구의 제국주의적 전통에서 나왔다. 국가의 통제가 있고 의무화라는 것이 있고 상당히 비대화되어 있고 관료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많은 부분에서 19세기적 서구 관점이 많이 지적받고 있고 특히 인식론의 측면에서 그렇다. 아주 고착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교육적인 신론과 관해서 뭐 얘기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대부분 표준화되어 있고 획일화되어 있고 대량 생산체제고 제도적으로 교육을 독점하고 있고 개념도 독점하고 있고 여타 교육기관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학교는 참 질투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고 이 리치가 학교가 교육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낭만주의자 얘기예요. 학교는 교육적인 기능이 너무나 많은 기능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쇄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폐쇄되지도 않아요. 인력 양성, 사회적 선발, 사회와 문화와 더욱 중요하게는 잘 모르지. 학교의 목적이 뭐냐면 학교 체제의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입시주의 교육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야. 더 높은 학교로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잖아. 그러면 학교 체제 입장에서는 너무도 환영할 일이죠. 너무도 환영하는 거예요. 학교 체제의 고착과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교육학자들 혹은 전문가들이 이 현장에 개입하는 공간. 교육의 양태를 보면은 그 여건에 따른 양태 대비가 있는데 학교마다 물론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분히 그 외도 교육이 양태고 공덕 교육이 양태다. 그래서 그 교육자와 피교육자를 양분하고 교실 하나 한 명의 교사 다수 학생이라는 그림과정이 있고 다분히 외적적 동기와 목적이 활용되고 있고 국가 정책에 동조하고 경제 논리를 하고 사회적 선발 계층을 구축시키고 아까 얘기로 학교의 목적은 학력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고 또 제도가 목적을 정당화하고 있고 많아요. 교과서에 의존하고 있고 일률적인 커리큘럼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 순위 매기는 거, 분류를 하는 것에 큰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의미 있는 것은 그 각종 기관으로부터 인스티튜셔널 어카운트빌리티 제도의 책임성을 따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 기관의 기능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다분히 학력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그 점입니다. 그럼 그 평가 관련해서 또 내가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교육의 사례인데, 이건 이를테면 그 일률성을 벗어나서 뭐 학생 개인차를 좀 고려해보자 해서 눈높이 교육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 그 눈높이란 말은 불필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교육이 속성이기 때문에 뭐 수준별 수업, 무슨 보충 수업, 개인 교수, 팀 티칭, 선택 과목의 확장, 무시험, 자기평가, 학년과 연령 제한 폐지, 학생들 사고관의 교육, 실습의 확장 이런 것은 다분히 교육의 사례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다. 요즘 뭐 정기학교와 뭐 대안학교라 하는데 어느 것이 더 교육의 사례가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연구 과제인데. 이 과제는 무엇이냐? 학교 교육의 과제 문제는 그 메타 교육과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학교 교육의 과제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지만, 일단 그 구성원의 교육적 주체를 억압한다. 라는 것이 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은 처음에는 즐겁게 배우다가 중간쯤에 마지못해 배우다가 나중에는 죽지 못해 배운다. 이런 표현인데 정말 메타교육이 실패해요. 그 다음에 학교는 그 여건에다 교육을 맞추는 게 아니지. 구두에 발을 맞춘다는 군대식 논리가 적용되어 있다. 교육을 위한 여건이 아니라 여건을 위한 교육이죠. 이런 논리가 있고, 이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할 거고, 연구 주제는 너무 많죠. 학교 교육 관련해서. 이런 학교가 저런 학교 있고, 여건이 다르고, 그 교육의 양태가 달라지고, 또 양태가 다른데, 또 교육 기능이 달라지고, 그래서, 학교와 학교 비교할 수도 있고, 또 학교 내에서 개인을 비교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자, 직장. 그림에서 직장 교육 한번 봐세요. 어느 부분이에요? 직장이라는 생활공헌과 교육이 겹치는 부분. 직장 교육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의 성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직업을 가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다양하지만은 직업에 따라서 교육의 소재적 요소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래요. 이를테면 학문, 예술, 스포츠는 소재적 요소가 많은 직종이며 그 어느 분야에서나 대가들은 기술 따위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라는 어떤 그 충고가 있다고. 예를 들면 그냥 수도기적 요소가 있는 거고 그걸 소재로 우리는 활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알다시피 직업은 그 자체가 소재가 될 수 있는 소재가 많아요. 보기에 따라서. 꼭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편물, 요리, 부기, 타이프, 속기, 안마, 간호 등 각종 기술직 안에서도 수도계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직장이 오로지 경제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학교가 오로지 교육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거죠. 직장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예, 노동자를 비대성화시키고 생산과 관료의 무인격적인 과정에 합치하도록 적응시키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자아실현의 이념이 상당히 투철한 직장도 있다. 또 상사와 부하 관계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역전해서 교육적 관계가 허용되는 직장도 있다. 또 어느 직장은 그 풍토상 실수를 관용하는 수가 있고 실수를 처벌하는 수가 있다. 그 실수가 우리는 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어디서는 적성을 살린다면 적성을 살리지 않는 인사관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교육의 양태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교육의 사례인데 많을 거야. 그러나 내가 그 장자의 양생교편이 생각이 나는데 오로지 직업이라는 것이 돈을 위한 것이 아니다. 혹은 단지 기술 습득이 아니다라는 말을 잘 드러내는 사례인데 문해군이 소를 잡는 하인을 보고 이렇게 말해. 좋다. 참 잘하는구나. 기술. 여기에 이를 수가 있는가. 포정이라는 일꾼이 왕께서는 내가 소를 잡는 것을 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기가 아닌 도입니다. 도는 기에 앞섭니다. 소 잡는 것을 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고 하와 과정이 있는 거죠. 사상연발하고 일하면서 온갖 문제, 시련, 좌절, 실패, 이면에는 교육의 기능성이,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 소재로 이용하면은, 오히려, 일생이 성공할 수가 있다. 교제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학교가 생기기 전에. 그럼 직장에서 일과 관련해서 교육이 진행되는 거예요. 교제제도라는 거. 또, 학교에서 직장에 현장 견학을 가죠? 현장 견학까지. 재밌는 게 거기가 또 현장이야. 재밌잖아? 학교는 현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전문가 혹은 미숙자가 항상 거기에 기술을 얻고, 일을 두고, 교육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과제는 역시, 정말 여건 개선이라고 하는 거. 직장 내에,
이건 그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 기회를 많이 확보해주고 또 그 극장에 가면 어쩐지 상고하고 싶고 하와하고 싶은 그런 그 직장을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뭐 여러 가지 조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를테면 직무순환제라든가 직장 간의 상호 교류 교육이라든가 혹은 장단기 연수라든가 정기적인 교양 프로그램의 도입이라든가 혹은 교육 휴가 제도라는 것이요. 자기 직장에서는 도저히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휴가를 거는 거예요. 다른 데서 교육적인 삶을 좀 향유하다가 오라. 그래서 준 휴가가 있어요. 연구 과제 많은데 어떤 직장과 어떤 직장에서 그 교육적인 만족도, 교육적인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혹시 여건과 관계되어 있고, 또 교육을 잘하고 못함으로써 그 직장의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 업무 추진 능력이라든가 혹은 수행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 같은 것은 전부가 연구 과제다. 자, 가상 공간의 교육 이제 이건 이제 그림에서 알죠? 가상 공간의 교육 이제 가상 공간이 지금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대 공간 아니죠. 삶의 공간이죠. 이 가상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이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라 이렇게 보지 말라고. 진짜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통신 매체 논란 발전과 더불어 나타나는데 이 공간의 특성은 그 시간과 공간을 확장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겠다.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가 항상 교류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지구촌이라는 개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또 교류를 할 때에 유관한 차원을 얘기하고 다른 무관한 차원은 배제할 수도 있죠. 그렇죠? 물건을 사고 파는데 무슨 말이야. 물건을 본다든가 이런 거 아니잖아. 가상 공간에서. 그 다음에 기록이 항구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글과 말뿐만 아니라 시청각 자료가 공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속도를 자기 기준에 맞게 맞춰 나갈 수 있고, 그렇다면. 근데 여기는 다양한 기능과 양태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는 기만적인 선전, 현란한 포장, 모조된 감각, 피상적인 속견, 그 다음에 예치를 지배하는 상업, 정치, 군부의 거대한 조직,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교육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될 수 있다. 이야기했던 거죠. 공간, 시간의 제약을 가지지 않는 교육적 교섭이 가능한 공간이다. 또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다. 교육의 사회로서 요즘 가령 사이버 대학이라든가 원급 교육이 얘기하는데, 이건 교육의 사회로 별로 들기 힘든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육의 개념이 부족해요.
다분히 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고 검토되지 않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자생적 공동체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육 동아리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정말 거기에 교육이 너무 잘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공자의 유교 모든 개념이 너무 잘 반영되어 있다. 성별, 나이, 계층, 집단, 외모 이런 것들은 다 배제되잖아요.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온라인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오프라인까지 할 수 있는 게 가상 공간의 교육적 가능성이다. 자, 과제는 교육이 진정 무엇이냐? 라고는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아까 사이버 대학이나 원격 교육과 마찬가지. 되게 지금 교육학에서도 교육 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펀이에요. 그 전문가의 친구들 보면은 교육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공학에만 가지고 있어. 근데 공학도 항상 뒤처진 공학. 학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정도 가지고 대단한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마치 또 공학이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봐요. 상당히 기능주의적 개념이 있어. 그런데 공학은 교육의 수단에 불과하고 따라서 교육이 무엇이며 그 공학이 어떻게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별도의 관점이 없이는 항상 공학에 뒤지는 분야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집 애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있는데 교육학교들이 공학이 어떻고 전자 시설이 어떻고 떠들잖아. 학교는 그대로 있더라고. 근데 마침 그 전자 지금은 회사가 그걸 인수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싹 바꿔버려요. 전자 시설 학교를 다 두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거 중요한 거죠. 교육공학에서 할 일은 교육이 뭐냐? 그럴 때 공학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만큼 교육학교들의 고유한 의미의 공헌, 그걸 찾아나가야 돼요. 자, 기타 가능한 교육 공간은 많아요. 많다고. 내가 이쪽 들어보니까. 소년원, 각종 클럽, 살롱, 클리닉, 학습서클, 길트, 연구소, 학회, 보육원, 체육시설, 교회, 사원, 문화센터, 박물관, 미술관, 화랑, 전시회장, 발표회장, 극장, 병원, 작업장, 영화관, 동아리 모임, 학주단, 공회당, 수도원, 서원, 지역사회 센터, 산업체, 군대, 수용소까지. 그게 다 교육 현장에서 있는 거야. 거기서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미술관 같은 거. 미술관이라는 것은 전시할 때 항상 하와의 동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관람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그만큼 그 목적은 실현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작품을 접해보자는 관람객이 방문해서 작품을 대했을 때 아무런 지식과 정보가 없는 상태라면 당혹감을 느낄 거다. 관람객이 이해할 수 없는 전시는 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이때 그 전시를 살리는 역할은 큐레이터 역할, 하와의 역할을 첨가하는 거라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의 관계를 맺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한다. 내가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미술관 안에 교육을 담당하는 큐레이터가 있어요. 역할상이 있다고. 교육학자들이 주목을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박물관장 얘기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게. 네. 또 하나 그 스웨덴에서 그 러닝 서클이라고 해가지고 학습 서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례도 아주 재밌는 게 그 최저 5명 연간 20시간 10회의 회합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지도자가 학습 내용을 망론하고 노동자협회 등 10개 단체를 통해서 국고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교육적인 그 생활을 하고 싶다 어떤 주제 가지고 그리고 몇 가지 여건을 갖추면 나라에다가 그걸 신청을 하면은 보조비가 나온다는 거야. 당연하지. 예,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지 않소? 그래서 얼마든지 교육 공간을 확장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러자면 교육을 위한 새로운 기관이 필요해요. 오버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인간의 결합 형태다. 이 점에서 교육은 그것에 유리한 기본 형태와 조직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각종 기관에 교육센터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기관, 병원, 건강센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이 한 섹션에 교육센터라는 게 필요하다. 또 수도계를 대표하는 모든 공간에 교육센터가 또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내가 제안하는 거지만은 지역교육진흥센터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개포동 지역교육진흥센터, 강남 교육진흥센터, 서울 지역교육진흥센터, 한국, 세계 또 있을 수 있다. 이건 교육부와는 다른 기능을 한다. 뭐냐면 여러 가지 공간에 관한 정보, 장소, 시간, 소재, 참가자의 조건, 자격, 역사와 다양성, 제반 기능, 환경, 과제 이걸 소개하고 또 다양한 교육 공간 사이의 협력, 조정, 통합을 하고 또 거기서 메타교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교육 상담을 하고 또 교육 평가가 필요하다면 하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센터가 필요해요. 진흥센터. 이건 교육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그 학교 정책 하면은 그냥 국가적 수준에서 공교육진흥과 사교육업체 이런 수준을 하는데 그것은 학교 정책이라고 하고 정말 교육 정책은 전 인구, 전 생활 영역을 포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간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삶의 양상이 극대화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의 양태가 전개되고 여건을 개선하고 메타교육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우리 삶 자체도 교육에 대한 측면에서 행복한 것이 저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로 마십시다. 15분 쉬었다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25분에 말해볼게요.